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대선이 오늘로 2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공식 대선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히틀러, 김정은, 스탈린, 시진핑 이런 나라보다 더 못한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반드시 응징하겠습니다. 아직 그 정해진 건 없고요. 또 이제 계속 논의를 해나가야겠죠. 너무 늦지 않게 해야 된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이 경선 기간에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두고 굉장히 열려있는 입장, 뭐 한덕수든 김덕수든 누구든 단일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 대선 후보가 선출된 뒤에 이 시점에서 기류가 조금 묘하게 바뀐 것 같다 이런 해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언론 보도가 많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보면 단일화는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승리에 지금 저희가 세가 사실 약한 건 뭐 자인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기려면 단일화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단일화가 적게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후보 등록 이전에는 무조건 단일화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론이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단일화 룰 갖고 상호 공방이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한쪽은 단일화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도 뭐 김덕수란 말씀을 스스로 할 정도로 단일화에 적극적인 그 어필을 해서 당원들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저는 국내심 입장에서도 단일화는 당연히 할 건데 문제는 이제 그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당원들의 생각 등을 반영할 여러 가지 조치들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단일화가 늦어지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는 벌써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당원들은 오히려 패배의 이런 그 느낌을 받기 때문에 단일화 갖고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빨리 진행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일화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인 상황이다라는 데에는 다들 공감을 하시는 상황인 것 같고 당내에서요. 다만 어떤 시한 등등 좀 세부적인 부분을 놓고 입장차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밖에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물리적으로 아름다운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상 한덕수 후보가 사퇴하면서 지지 선언하는 것으로 단일화의 모양새를 갖추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벌써 오늘은 5일입니다. 그리고 후보 등록 마감일은 11일이죠. 그 전까지 단일화를 한다? 뭐 우리가 그 다른 지금 경선 과정을 봤던 것처럼 토론회도 하고 뭔가 선거인단도 모집하고 아니면 여론조사도 돌리고 이런 과정을 단 5일 만에 마무리한다?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한덕수라는 그 후보에 대해서 정치인으로 이제 등장한 사람에 대해서 검증을 5일 만에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수차례 토론회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검증을 받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당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검증 과정도 없이 한덕수 후보에게 갑자기 단일화를 거쳐서 5일 안에 후보의 권한을 넘겨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거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민주당은 이럴 거면 한덕수 권한대행 왜 사퇴하라고 한 겁니까? 왜 나오라고 한 겁니까? 왜 차출하자고 한 겁니까? 제대로 된 단일화 과정도 거치지 않을 거면서 그냥 지지 선언에 그치게 된다면 국민들께서 그 책임을 아마 국민의힘에게 묻게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늘 조계사에서 열리는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이 김문수 후보와 이 이재명 대표 또 한덕수 전 총리가 대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특히 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가 좀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제 봉축식 자리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대화는 쉽지 않겠지만 아마 같이 나란히 앉아 계실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렇다면 단일화가 가장 지금 현안이기 때문에 단일화 관련된 원칙적인 말씀들은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 부위원장 말씀 주셨지만 사실 단일화의 형태가 글쎄요 경선이든 아니면 하여튼 승부가 나야지만 그 승부를 통해서 진 쪽을 지지했던 분들이 온전히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한쪽이 만약에 포기하게 되면 이건 단일화의 시너지가 나지 않거든요. 저희가 많이 봐왔고 그래서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도 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있기 때문에 갈 길이 멀어요. 이것을 완샷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또 시간적으로 멀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해서 가장 당면된 문제부터 풀어가는 것이 맞고 그 푸는 과정의 물꼬는
오늘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이 어느 정도 필요한 단일화 협상이기 때문에 저는 원칙은 오늘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다 기대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뭐 시간을 갖고 오래 가거나 할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 지는 분은 또 승복하고 지지 선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절차 없이 그냥 질질 끌다가 한쪽이 포기하게 되면 저는 그건 최악의 선거 결과를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전향적인 입장으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 단일화 데드라인으로 7일 뭐 또는 11일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현재는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그래도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더 맞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 거죠? 그렇죠. 최소 예. 한 11일 이전에는 해야죠. 예. 11일 이후가 넘어가면 그때는 단일화가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성치훈 부의장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언제가 더 빨리 어느 시점이 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것으로 보세요? 일단 11일 이전에는 무조건 해야겠죠. 예. 왜냐하면 11일 넘게 된다면은 국민의힘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등록하고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이후에 단일화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 승리를 한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받은 20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국민의힘 후보인 김문수 후보가 최종 단일화를 거쳐서 후보가 된다. 그러면은 그 후보 등록 이후에 아마도 한덕수 캠프 측에서는 한 수십억 원의 돈을 쓰게 될 텐데 현실적으로 그 돈에 대해서 단 한 푼도, 단 1원도 보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양측을 모두 생각했을 때는 사실상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예. 사실상 한쪽이 뭐 드랍하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제대로 된 경선을 거쳐서 단일화를 하기는 11일 이전에 어려울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한덕수 전 총리는요, 김문수 후보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나 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도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개헌 빅텐트를 추진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한덕수 전 총리뿐만 아니고 이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예. 사실은 이제 접촉을 하고 있어 보이고 한동훈 전 대표와는 이제 뭐 통화를 시도하고 뭐 이럴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양측에서 다 만나서 빅텐트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시간 그 테이블이기 때문에 사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저는 단일화에 응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단일화하는 모습, 단일화의 진정성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평가하는 기준이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삐걱대게 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단일화를 진정성 없게 볼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연쇄 반응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측에서 사실은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전향적인 입장을 내고 빨리 추진해야지 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 승리가 주는 헌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좌고우변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단일화에는 계속해서 선을 그으면서 완주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후보 입장에서는 끝까지 완주를 하는 게 스스로에게 더 어떤 득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완주하면 정치적 자산은 엄청 많이 얻게 되겠죠.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이 현실적인 아까 저도 비용 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 예. 개혁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아마도 수백억 원의 돈을 완주하게 되면 쓰게 될 텐데 10% 이상의 득표를 해야 50%를 보전받을 수 있고 15% 이상을 받아야 100%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완주를 못할 것이다라고 예측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 한덕수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 명분이 뭐냐? 이준석 후보는 일단 계엄과 관련돼서 잘못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계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뭔가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과는 나는 단일화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후보는 계속해서 그 계엄과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입장을 얘기를 해왔고 한덕수 후보는 지금 입장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입장을 이준석 후보도 단일화 텐트로 끌어오기 위해서 그 입장을 밝히게 될 경우 나는 계엄 잘못됐고 탄핵도 찬성했다라고 말할 경우 본인의 지지 기반인 탄핵을 반대했던 강성 지지층이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 이준석 후보는 저는 독자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요. 결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전 대표가 누구를 지지하느냐 아니면은 뭐 누구도 지지하지 않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단일화 판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후보 전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의 전 대표도 하셨기 때문에 예. 사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동훈 전 후보의 경우에도 본인의 정치 일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인 포석이 있는 거라서 뭐 다음 대선, 이번 대선 말고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는 당연히 할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는 이제 당권 행보와 관련된 그 경우의 수도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본인의 정치 일정에 맞춘
행보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 본인의 정치 일정과 국내심의 정치 일정이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에서 본인의 역할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숙고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지만 어쨌든 국내심의 그 선대위원장은 당연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것을 안 한다 그러면 본인의 정치 일정이 국내심에서는 없다라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의 문제라고 보고요. 다만 한동훈 그 전 대표의 경우에도 단일화 모양새를 볼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단일화가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가 그런 국민이 원하는 모습을 갖추지 않고 만약에 대선에 패한다 그러면 예. 한동훈 대표가 보는 국내심에 대한 그 본인의 정치 일정은 결별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포인트를 보고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좀 보세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죠.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정치를 이제 시작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번 만약에 이 남은 대선 과정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럼 안 그래도 지금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뭔가 한동훈 후보의 단점들, 뭔가 포용력이 약하다. 그리고 뭐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마 본인과 결을 달리하는 김문수 후보가 됐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뭔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본인의 향후 정치 행보를 위해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요, 지역 순회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민주당의 약세 지역인 경북을 찾아서 지지를 호소했는데 그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저에게서 악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왜? 정보가 왜곡돼서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뭘 그리 잘못한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온갖 모함을 당하긴 하지만 제가 정말로 뭐가 있었으면 이 자리까지 왔겠어요. 자, 이재명 후보가 경북을 찾아서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저 부분은 진짜 갈 때까지 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자, 뭘 잘못했는지 이거 정보 왜곡 가짜 뉴스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뭐가 가짜 뉴스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판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끝까지 봐주십시오라는 취지의 말씀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본인이 여러 가지 눈을김을 당하고 왜곡된 평가를 받는다 이런 식의 평가는 국민한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특정한 어느 하나의 뭐 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전반적인 평가를 그렇다 그러면 그 전반적인 평가는 국민이 하는 거고 해당 지역 주민이 하는 겁니다. 그럼 해당 지역 주민과 국민의 평가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해당 주민과 그 국민의 평가 요소인 정보가 다 잘못됐다는 건가요? 저런 식의 선거 앞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지금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저런 지역 행보가 묻히는 입장인데도 가서도 또 저런 말씀 하신다 그러면 저거는 선거 국면을 떠나서 유력한 지도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언행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가 그 정보 왜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건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요. 예. 예를 들면 전반적인 하나의 사태를 두고 예. 이거는 제가 정보가 가짜뉴스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본인의 평을 종합해가지고 왜곡됐다, 가짜뉴스 기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맞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지역 일정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법원의 파기환송권을 두고 굉장히 맹공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지역을 찾아서 약간 한 발 빠져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 어떤 전략입니까? 뭡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의 뭐 사법 일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선 기간입니다. 예. 그리고 안 그래도 조기 대선 때문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주권자들에게 후보의 공약과 정책과 비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안 그래도 짧은데 뭔가 사법 일정까지 다 챙겨가면서 그 메시지까지 챙겨가면서 이 일정을 소화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우리의 취약 지역인 뭐 TK나 PK 이쪽들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근데 그 사법부가 지금 대법원이 뭔가 앞장서서 민주당의 후보의 출마를 막으려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들을 자아내고 있기 때문에 또 정당 입장에서는 우리 정당의 후보가 출마를 지금 막힐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정당이 비판하되 대통령 후보는 뭔가 대통령 후보의 일정을 소화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투트랙 전략으로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후보는 오늘부터 2차 전국 순회 일정을 시작을 합니다. 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거리를 두면서
이 외연 확장에 주력하는 모양새예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그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되거나 조금 더 다가온 모습 때문에 이제 국민적 지지도나 국민이 보는 관점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행보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적극적인 행보를 하실 과 병행해서 중앙당에서 시도하고 있는 저런 여러 가지의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시도들은 본인 스스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후보기 때문에 당무선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무선권에 기해서 이런 시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차별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투트랙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대방 그 당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반헌법적 입법 시도 이런 것들은 그냥 두시면서 저렇게 다니시면 저는 반감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선거 전략 차원에서라도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사법부 겁박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는데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전자문서 기록은 다 읽었습니까? 기록조차 안 읽었으면 위헌 위법의 법관 자격 미달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런 속전속결의 전례가 있습니까? 이러니 희대의 졸속 정치 재판이자 대선 개입이고 법원 쿠데타이자 사법 테러란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집단 광기 수준의 입법 독재 선포를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저희가 토크 중에 잠시 속보가 나와서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오전 7시 30분 충남 태안군 북서쪽 52km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7시 30분 기준 충남 태안군 북서쪽 52km 해안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추가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요,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까지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탄핵에 대한 입장은 다시 보류로 지금 선회를 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당내 의견들이 많은데요.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는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도부에서는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 대법원의 신속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이 적인 재판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된다. 다만 지금 대법원이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는 사실상 어떻게든 6월 3일 이전에 이재명 후보를 끌어안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많은 법조인들이 얘기하는데 물리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끌어안치기 위해서는 또다시 미법적인 일들을 저질러야 될 텐데 대법원이 과연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 6월 3일 이전에 어떻게든 최종 판결까지 내기 위해서 무리를 할 경우에는 아마도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가 다시 올라올 거라고 보는데 그 이전까지는 설마 그러겠느냐. 그리고 지금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중도층이 보시기에 아직 6월 3일 이전에 사실 판결이 안 나왔고 나오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라는 의구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한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 이 후보는 이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서 선을 긋는 모양새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 의중이 들어가지 않았을 리가 없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민주당의 사실은 이제 역학관계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일극 체제라고 저희가 평가할 정도로 장악력이 세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건 반대한다라고 했으면 이게 진행될 일이 없는 것이고 저는 당이 할 일은 뭐냐면 재판이 2022년도 9월 달부터 진행이 된 거예요. 이게 갑자기 진행된 것도 아니고 그럼 1심에서 무죄 나고 2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면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면 후보자로 선출이 안 돼야 되는 거고 지금 후보자의 일정을 재판 일정에 맞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할 일은 정당보조금 국고 반환 요 규정을 개정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공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에 따라서 정당이 434억 원을 반환하는 부분은 이거는 맞지는 않는다. 정당 제도에. 이래서 그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겠다. 이거를 해야 되는 거지.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탄핵 운운하고 법안을 발의하고 이것은 공당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 두 번째, 대법원장이 만약에 정말 헌법에 위반됐다고 판단이 되면 10부를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판결에 뜻을 같이 하는 10명의 대법관들 다 탄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장만 겁박한다는 것은 사법부를 겁박한다는 거고 대법원장의 탄핵 시도는 지금 고등법원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 이런 오해를 사가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당보조금, 국고보조금 반환 부분이 없도록 이 법 개정을 하는 게
국민이 원하는 당의 목적에 맞는 그런 입법 시도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첫 공판기일이 잡힌 15일을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이 연기해달라고 하는 것은 압박이죠. 그걸 만약에 진짜 연기를 원한다 그러면 변호인이 연기 신청을 하는 게 맞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왜 당이 나서서 그러죠? 아무리 본인들의 후보로 선출된 분이지만 당하고는 재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예. 당은 거기에 피고인도 아니고 그다음 이해관계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이 나서 저렇게 하는 것은 정치권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연기 신청한 이유가 타당치를 않아요. 15일을 잡았으면 재판을 진행해 보고 나서 그다음에 해야지 왜 연기 신청을 하는 거죠? 그 선거운동 때문에 선거운동 때문에 연기 신청하는 것 자체가 그날 무슨 일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재판부가 납득할 만한 부분을 제시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해달라고 하고 이 후보가 그날 재판을 출석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 기일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 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일 선정은 이제 이 송달하게 적합한 예. 기간을 두고 하는 거죠. 연기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면 이 후보가 안 나오겠죠. 안 나오게 되면 다음 기일을 정해서 선고까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걸석 재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잡겠죠. 15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연기를 한다 요청을 했고 연기가 된다고 해도 굉장히 바로 또 잡힐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민주당에서 연기 요청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당 차원에서 요청, 아까 전에 왜 그 변호인단이 아닌 당에서 요청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우리 당 민주당의 대선 후보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앞서서 다룬 것처럼 10일, 11일에 후보 등록 이후에 12일부터는 본선, 이제 본 선거 기간이 됩니다. 20일 남짓한 기간 동안 국민들, 주권자들에게 최대한 우리 당의 후보를 알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중에 하루 이틀을 빼가지고 재판에 나오라? 이것은 사실상의 선거 개입이라고 저희는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5일 연기 요청 사유 역시 선거, 대통령 본선거 기간이 때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잡아달라는 게 저희 요청이니까 그 근접해서 잡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